네, 2월 14일이고요. 지금 데이터 분석 입문, 지금 데이터 전처리 부분 쪽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렬을 추가 삭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자,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가지 출처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나면은 태블릿이 또 이러네. 수집을 하고 나면 이제 이게 한 개로 끝나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개의 엑셀 파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거를 병합 작업 아니면은 필요한 것만 추출하는 작업, 추출 등을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 한 개로 묶어야 돼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 한 개로 묶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 기술 통계를 내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집계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기술 통계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데이터 프레임 자체의 구조를 아예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를 재배치한다고 표현해요. 재배치. 이 데이터를 재배치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를 멜트라고 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기능하고 멜트는 서로 그 반대되는 기능이에요. 피벗 테이블과 멜트는 서로 반대되는 기능이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함수입니다. 판다스 패키지 안에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와 멜트라는 함수입니다. 요 두 가지 함수의 사용법을 익히는 거고요. 자, 맨날 성적표 데이터만 봤었죠. 네, 데이터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시티 피플이라고 하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고요. 서울, 인천, 부산에서 2005년, 2010년, 2015년에 조사한 가상의 인구수 데이터예요. 단 인천은 2005년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2015, 2010, 2005, 부산 2015, 2010, 2005, 인천 2015, 2010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필드가 지금 컬럼이 4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컬럼 하나를 인덱스로 지정을 해주고요. 또 하나의 컬럼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지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배치할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도시를 만약에 인덱스로 지정한다. 그러면은 서울, 부산, 인천 이렇게 되고요. 연도를 컬럼으로 지정한다. 2005, 2010, 20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인구수 데이터를 각각 화면에 재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잠깐만요.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드는 방법을 좀 볼게요. 데이터를 요약해서 이제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선정해서 인덱스와 변수,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하나는 인덱스로 지정하고 하나는 변수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특정 데이터를 재배치한다. 피벗 테이블 함수. 그래서 인덱스, 컬럼, 값으로 사용할 필드를 각각 지정해 주면 돼요. 자, 도시와 연도에 따른 인구수를 재배치해 봅시다. 자, 피벗 테이블 함수에다가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해 주고요. 인덱스로는 도시 컬럼을 넣어주고 컬럼으로는 연도를 넣어주고 밸류는 인구다. 인구를 재배치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리턴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리턴 타입도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출력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재배치가 됩니다. 훨씬 보기 깔끔하죠. 그러니까 내가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파워포인터 같은 거에 발표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그 발표용 PPT에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배치해서 넣는 게 훨씬 전달력이 좋겠죠. 자, 근데 데이터를 재배치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다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갖다 놔볼게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자, 원본 데이터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인덱스로 지역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경상권, 밑에 또 수도권, 그리고 컬럼으로 연도를 넣었단 말이죠.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재배치되느냐? 자, 인덱스가 지역이니까 수도권, 그 다음에 경상권, 그리고 컬럼으로는 연도니까 2005, 2010, 2015 이렇게 하고서 요 구성에 맞게 인구 데이터를 재배치하는데, 자, 수도권에 2015, 수도권에 2015 데이터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뭘 갖다 놓느냐는 거죠. 그럼 이럴 때 배치가 중복되면은 이거를 합계를 낼지 평균을 낼지 큰 값을 설정할지 작은 값을 설정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gg func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sum이라고 지정하면은 합계를 냅니다. 우리가 집계 함수들 봤었죠? sum, min, max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함수들의 이름을 지정하면은 중복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중복되는 데이터를 합계를 낸 거예요. 자, 근데 나는 합계도 보고 싶고 최대값도 보고 싶고 이렇게 여러 개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자, 이제 좀 속도 좀 낼게요. 자, agg func의 리스트 형태로 집계 함수를 2개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합계, 연도별로 평균 데이터가 따로 나오는 거죠. 피벗 테이블은 대부분의 경우 여기까지 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덱스를 2개 이상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지역과 연도에 따른 도시. 자, 경상권 2005, 2010, 2015. 수도권 2005, 2010, 2015. 근데 경상권 같은 경우는 부산은 경상권인데 서울하고 인천은 경상권이 아니잖아요. 그럼 매칭이 안 되니까 값이 없다라고 뜰 거예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부산은 해당이 안 되죠. 자, 집계 함수는 평균과 합계. 이쪽은 평균, 이쪽은 합계. 이렇게 지정을 했죠. 자, 이게 피벗 테이블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이 복수 인덱스 지정 같은 경우는 조금 과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딱 이 정도까지가 좋다. 자, 요번엔 멜트예요. 피벗 테이블의 컬럼 이름을 변수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을 분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피벗 테이블 형태예요. 연도 2005, 2010, 2015. 그 다음에 경상권 수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집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요 컬럼을 새로운 필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연도 데이터가 2005 경상권, 2005 수도권, 2010 경상권, 2010 수도권, 2015 경상권, 2015 수도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값들을 다시 재배치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멜트를 처리하려면은 피벗 테이블을 묶어놓고 그걸 다시 필요에 따라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처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래프 유형에 따라서 멀쩡한 데이터 프레임을 피벗 테이블로 바꿔야만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형태를 멜트로 이렇게 재배치해야만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프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 함수한테 일단 원본을 인덱스를 연도로 놓고 컬럼은 지역으로 놓고 인구를 재배치해라. 그래서 아까 스크린샷에 있었던 것처럼 연도와 경상권 수도권을 놓고요. 데이터를 재배치했어요. 함수는 평균을 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려면 일단은 얘는 인덱스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한테 리셋 인덱스를 걸어서 이 연도라는 컬럼을 일반 변수로 바꿉니다. 자, 이제 이거를 분리하는 거예요. id 바라고 하는 파라미터랑 value 바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id 바는 인덱스로 쓸 컬럼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연도는 인덱스로 고정해 놓고 value 바는 분리할 컬럼 이름들이에요. 경상권과 수도권이라는 컬럼을 분리해라. 그러면 이 경상권과 수도권이라는 이 컬럼 이름이 새로운 컬럼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값들이 재배치됩니다. 그럼 필드 이름이 자동으로 value라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름을 내가 다시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바 네임은 분류되는 필드의 이름을 지정하고요. 구분이라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value name은 재구성되는 값들의 필드 이름을 지정합니다. 굳이 이름 같은 거 지정 안 해줘도 큰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미리미리 지정하는 게 나중에 그래프 만들 때 추가 작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귀찮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이름들이 그대로 그래프 같은 거에 노출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피벗 테이블 얘기예요. 자, 예제 하나 더 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번 내용은 그룹별 집계입니다. 그룹별 집계는요, 모모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도별, 성별, 학년별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도별 평균, 성별 합계, 학년별 최대값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내는 거죠. 지정된 항목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한다 그래서 판다스가 갖고 있는 그룹바이라는 함수를 써요. 그리고 거기 집단에 따른 통계량을 확인합니다. SQL 관련된 얘기는 일단 지나가자 그랬어요. 아직 우리는 SQL을 공부한 단계가 아닙니다. 자, 데이터 가져왔고요. 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가져온 거고요.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인가? 월별 실제 교통사고 데이터예요.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룹 바이를 사용해 볼게요. 자, 원본 데이터 잘 확인해 보시고요. 지정된 컬럼으로 기준으로 같은 값을 갖는 행을 그룹으로 묶어요. 그 다음에 지정되지 않은 컬럼을 집계함수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count, sum, mean, median, bar, std, min, max, unique, ununique, prod, first, last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아무래도 평균, 데이터 개수, 합계 요 정도일 거예요. 자, 집계 전에 필요 없는 컬럼은 드롭해서 삭제하거나 집계에 포함할 항목만 필터로 추출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도가 같은 애들끼리 묶어요. 그리고 나머지 필드를 합계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5년도 데이터끼리 묶어버리니까 월 데이터도 합계를 내버린다고요. 이게 필요 있나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어차피 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집계가 되면은 이상한 값이 발생돼 버리니까 필요한 것만 뽑아내거나 불필요한 거를 지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필요한 컬럼을 제외부터 해봅시다. 자, 연도 컬럼을 먼저 삭제할게요. 원본에서 월을 지웁니다. 아식스 1이니까 아랫방향으로 지우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냈어요. 이걸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DF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묶어서 합계를 내라 라고 하면은 깔끔하게 나오죠. 필요한 컬럼만 추출해서 집계하는 경우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터, 연도와 사망자 수만 걸러내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도별로 묶은 다음에 합계를 내라. 그러면 연도별로 또 합산을 해주는 거예요. 쭉 이렇게. 자, 이번엔 2개 이상으로 묶습니다. 그룹 바이. 리스트로 지정해서 필드를 2개를 지정해요. 그러면 연도별로 묶고 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필드별로 묶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데이터는 연도와 월에 따른 데이터가 하나씩밖에 없는데 만약에 2005년도에 대한 1월달 데이터가 2개다. 그러면 그때는 평균을 내는 거죠. 집계 함수를 나는 여러 개 쓰고 싶다 라고 할 때 필터, 연도와 발생 건수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묶어요. 그럼 남는 게 발생 건수잖아요. 발생 건수에 대해서 합계, 최대값, 최소값, 평균을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agg라는 함수에다가 함수들 이름을 이렇게 리스트로 묶어서 줍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죠. 컬럼별로 집계 함수를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월을 지워요. 그러면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만 나오죠. 연도별로 묶었는데 agg라는 함수에다가 딕셔너리를 구성해요. 발생 건수에 대해서는 평균과 합계를 보고 싶고요.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최대값을 보고 싶고요. 부상자 수에 대해서는 최소값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종류별로 집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룹 바이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쓰는 경우는 그냥 딱 이 정도로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경우에 따라서는 합계, 최대, 평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직접. 자, 이때 이 x는 시리즈로 들어오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하나가 통째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최대값 빼기 최소값. 그러면 범위가 나오겠죠. 데이터 범위. 자, 월을 지우고 연도별로 묶어요. 그럼 나머지 컬럼들에 대해서 발생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범위. 내가 만든 함수. 특이사항은 내가 만든 함수를 지정할 때는 함수 이름에 따옴표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만든 규칙에 따라서 최대값이 19,757이고 최소값이 13,244다. 그리고 요 사이의 범위는 그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죠.
651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람다식 적용이에요. 함수를 적용할 때 따로 함수를 만들기 귀찮을 경우에 바로 만드는 거죠. 자, 원본 함수가 df my function x는 return x.max 빼기 x.min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아까 함수 이름을 적었던 건데 함수를 만들기 귀찮다면 람다, 나는 함수예요. 이름은 없어. 람다식은요. 어떤 함수냐면은 x라는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예요. 그리고 내가 리턴하는 값은 x.max x.max에서 x.min을 뺀 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함수를 이렇게 추격하는 겁니다. 파라미터 이름만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콜론은 그대로 가고요. 마지막으로 리턴하는 수식만 기입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왜 저렇게 헷갈리게 해야 되지 하면은 위의 방식대로 하셔도 실행 결과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람다식 많이 쓰는 케이스는 그냥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좀 보여드리긴 하는데 저도 실제로 람다식을 즐겨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람다식 쓰는 거는 약간 코드에 소스 코드에 약간 겁먹던 것처럼 보여서 저도 잘 안 써요. 그냥 람다식을 지금 막 여러분들이 구사하실 필요는 없지만 해석할 정도로는 해놓으세요. 왜냐면 이제 좋은 코드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 속도가 빨라야 되고 에러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코드 가독성이라는 기준도 있어요.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하기 가장 좋은 코드가 좋은 거다. 난해할수록 오히려 안 좋은 코드다. 근데 막 코딩 시작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저런 방법을 많이 쓰면 화려해 보이니까 저게 더 잘 짜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봤을 때 가장 단순한 코드가 좋은 코드예요. 자, 인덱스 지정 해제. 그룹 바이로 지정하는 필드는 자동으로 인덱스로 구성이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요 인덱스가 지정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그래프 만들 때 많이 그래요. 자, 그룹 바이를 지정하면서 as index fails라는 파라미터를 주면은 인덱스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일반 컬럼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룹 바이입니다. 잠시만요. 다음 파일 분량이 얼마나 되나? 네, 요거 많지 않으니까 파일 하나 더 볼게요. 자, 요번에는 명목형 변수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명목형 변수라고 하는 거는 타입이 카테고리 타입인 건데 여기서는 수치형 데이터가 아닌 모든 경우를 뜻해요.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과연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 자, 크로스 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은 샘플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스코어인데요. 어떤 집단의 학점을 조사한 건데 데이터가 성별을 의미하는 값과 학점, ABC 학점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합계, 평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빈도수를 계산해요. 데이터 종류별로 값이 몇 개다. 자, 일단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대해서 집계하면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value count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행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게 한 개예요. 자, 남자이면서 A인 데이터 한 건이고요. 남자이면서 B인 데이터가 두 건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집계가 돼요. 결과 보면 남자이면서 B인 게 두 개, 여자이면서 C인 게 두 개. 남자이면서 A인 거 하나, C인 거 하나. 여자이면서 A인 거 하나, B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죠. 자,
컬럼별로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젠더, 성별에 대해서 밸류 카운트. 그러면 값의 종류별로 몇 개인지를 확인합니다. 원본 데이터에서 학점에 대해서 밸류 카운트. 그러면 학점별로 몇 명씩인지를 카운트해 주는 거죠. 자, 이러한 거를 이제 하나로 데이터를 재배치하는 걸 교차표라고 해요. 크로스탭이라는 함수에다가 인덱스로는 성별을 놓고 컬럼으로는 점수를 놔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배치되는 거예요. 남자이면서 A 1개, 남자이면서 B 2개, 남자이면서 C 1개, 여자이면서 A 1명, 여자이면서 B 1명, 여자이면서 C 2명,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더 있어요. 자, 로우 네임스 여기 들어갔죠? 네, 그러면 여기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홀 네임스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 제목을 지정을 해줘요. 마진스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에 합계를 걸어줘요. 남자 합계, 여자 합계, A 합계, B 합계, C 합계. 자, 지금 이렇게 크로스탭으로 나오는 거는 절대적인 수치예요. 실제 개수를 지정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노멀라이즈 true라는 파라미터를 추가하면 요 절대값을 비율 표시로 바꿉니다. 백분율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최종 합계가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혹시 그 엑셀 해보신 분 계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엑셀도 분명히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일반적인 그 학교 다니면서 엑셀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일단 회사 생활, 취업을 위해서는 엑셀은 기본이기도 해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그램이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한 게 엑셀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분석 수업을 이제 실무, 일반적인 업무를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수업을 들으러 오세요. 그럼 그분들은 한참 수업 듣고 나면은 이제 소감이 이거예요. 저럴 바엔 내가 그냥 엑셀을 하고 말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저는 코딩을 먼저 익히고 나중에 엑셀을 공부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을 한참 공부하다가 엑셀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럴 거면 그냥 파이썬 하고 말지. 뭐가 먼저인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엑셀이건 파이썬이건 나오는 결과물은 똑같아요. 하는 행위도 똑같고 여기까지는. 차이점이 있다면 엑셀 같은 경우는 맥시멈 5만 건이 넘어가는 데이터는 열지를 못해요. 그리고 엑셀 파일이 한 10,000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컴퓨터가 버벅버벅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파이썬으로 하는 거는 5만 건 정도는 그냥 1초도 안 걸리고 뚜다닥 해버려요.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그때는 파이썬이 답이고요. 데이터가 몇백 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이 작업은 엑셀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원래 파이썬은 엑셀을 대체하고 싶어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이 데이터 전처리 부분은 엑셀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량이 많으면 엑셀로는 커버가 힘들다. 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실습량이 조금 많으니까 평소보다 10분만 더 잡읍시다. 자, 10시 3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0시 40분까지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단원으로 진입을 했어요. 자, 이제 판다스 부분이 끝났고요. 3단원 데이터 전처리라는 폴더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데이터 전처리 끝났고, 미안해요. 자, 물려서 얘기했네. 데이터 전처리가 끝났고,
그 다음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폴더예요. 이 폴더 안에서는 결측치와 이상치라는 개념만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결측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적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92점, 뭐 77점, 61점, 85점 뭐 이렇게 점수를 하는데 한 명이 조사가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뭐 100점, 99점, 84점 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조사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애당초 빵점일까요? 모르죠. 네. 데이터가 있을 때 비어있는 값, 이 빈값을 결측치라고 해요.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에 대해서 빈값이나 빈값을 결측치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값, 성적을 조사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500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50점인데 공이 하나 더 붙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값들은 통계를 낼 때 부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처리를 데이터 정제라고 해요. 일단 결측치요. 말 그대로 빈값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결측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끔 이제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 하는 설문전화 같은 거 받을 때 있죠. 아마 받아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거 성실하게 응답하세요. 저는 그거 전화 받으면 그냥 받자마자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그럼 그게 결측치가 되는 거예요. 자, 현장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서 결측치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파이썬은 그나마 결측치를 포함한 상태에서 합계나 평균 같은 거 내면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 주는데 그 R은 결측치가 있는 상태에서 합계 내라 그러면 무조건 에러 나요. 대부분 통계 처리 함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분석 결과가 왜곡됩니다. 근데 결측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쇼핑몰 가입자 중에서 아예 거래가 한 번도 안 된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 쇼핑몰에 가입만 해놓고 왜 구매를 안 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추적해 보면은 뭔가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나오거든요. 혹은 인구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찐으로 돈이 많거나 찐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속된 말로 좀 뒤가 좀 구리기 때문에 자기 정보를 공개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국회의원들 자기 재산 공개 잘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로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자기 정보를 공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가입자의 특성을 유추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결측값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작업 속도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줍니다. 이 데이터 정제, 결측치나 아니면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이상치라는 거를 처리하는 과정도 크게 보면은 데이터 전처리 범주에 속하는 건데 이 결측치와 이상치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따로 정제라는 형태로 섹션을 분리를 해요, 보통. 자, 결측치 처리의 방법, 속어법. 일단은 결측치가 포함된 행이나 열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데이터가 10,000명이 있는데 10,00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결측치다. 그거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10명 중에 5명이다. 그럼 얘기가 다르죠. 절반이나 날아가니까. 그 경우에는 아예
데이터 수집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속어하는 방법은 좀 잘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속어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치법이에요. 다른 값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평균 대치법. 값이 비어있는 경우에 평균 값으로 그냥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때 비조건부 평균 대치법, 그냥 무조건 평균으로 바꾸는 거고요. 조건부 평균 대치법이라는 거는 회계분석이라고 하는 통계기법을 사용해서 대략 값이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회계분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과목 다음에 뭔가 통계적인 부분을 더 공부한다면 학습하게 될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냥 비조건부 평균 대치법 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자, 다중대치법. 이건 좀 어려운데요. 한 번에 하지 않고 여러 번 대치를 통해서 가상적으로 완전 자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계속 대치해가면서 조금씩 보정하는 거예요. 현실에선 잘 쓰이지 않습니다. 자,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선 새로운 패키지가 필요해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인데요. 이 scikit-learn은 파이썬에서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머신러닝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의 모든 기능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얘가 그 머신러닝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평균치를 자동으로 유추해내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결측치를 알아서 떼어줘요, 지가. 그 기능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따가 실습하실 때 설치 좀 하시고, 얘는 설치 시간 좀 걸립니다. 자, scikit-learn 패키지는 sklearn이라고 해요. 이 sklearn 안에 여러 가지 하위 패키지들이 있는데 그 안에 input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거기서 simple imputer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numpy 가져왔고요. 데이터는 ref 샘플, 결측치에 대해서 담고 있는 샘플 데이터입니다. 성적표 데이터인데요. 일부러 중간중간에 결측치를 지금 넣어놨습니다. 자, 한눈에 봐서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는 건수가 되게 많다 그랬죠? 그래서 결측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isNull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isNa라는 함수도 똑같은 기능이에요. 둘 중에 하나 호출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결측치가 아니면 false, 즉 값이 채워져 있으면 false, 결측치는 true, 값이 비었으면 true. 민철이 true고요. 용식이 true고 호영이와 나영이도 true죠. 근데 이거는 좀 알아보기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이 isNull이나 isNa의 결과에 대해서 합계를 구합니다. 논리값이 숫자랑 대응될 때는 false는 0이고 true는 1로 대표되죠. 그러니까 true는 1로 합계를 내고 false는 0으로 합계를 낸다는 거예요. 0이 true가 빈값이라 그랬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각 컬럼별로 빈값의 개수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빈값이 있는 필드들에 대해서 행 단위로 지워버릴 건지 아니면 평균으로 떼어줄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결측치 속어부터 봅시다. 행 단위 삭제. 결측치가 있는 모든 행을 지웁니다. 원본은 변화 없고 삭제 결과 리턴인데요. 얘도 인플레이스 true라고 적용하면은 원본에 즉시 반영되고 리턴 값이 없어져요. 자, 근데 삭제하는 거는 웬만하면 인플레이스 true 사용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원본에서 drop NA 라고 하면은 행 단위로 빈값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행을 지워버립니다. 그럼 다 삭제됐으니까 몇 개 안 남겠죠. 열 단위로 지울 수도 있어요. 아식스 1 파라미터를 부여하면은 열 단위로 지워요. 그럼 아까 국어, 수학, 과학에 빈값이 하나씩 있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있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열 단위로 빈값을 지워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너무 많이 지웠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측치를 다짜고짜 지우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결측치를 대체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고정값이에요. 시험 점수인데 시험을 안 보면 기본 점수 몇 점이라도 주겠다. 이럴 때는 고정값으로 넣어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fill NA 비어있는 값을 채워라. 50으로 채웁니다. 얘도 인플레이스트로 파라미터 있어요. 자, 그러면 빈 값이 전부 50점으로 채워지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시험 열심히 본 사람은 좀 억울하겠죠? 얘는 열심히 봐서 31점을 안 보는 게 낫잖아. 자, 통계적 값으로 대체하는 거. 자, 일단은 여기서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scikit-learn이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결측치를 정제할 규칙을 담는 객체를 만들어줘요. 자, 여기서는 열 단위로 평균을 잡아줄 거예요. 이 평균 값을 결측치에다 지정합니다. 결측치를 다른 말로 미싱 밸류라고 해요. 이때 지정할 수 있는 통계값 옵션은요. 민, 평균, 메디안, 중앙값, 모스트, 프리퀀트, 최빈값,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 자, 심플 임퓨터한테 미싱 밸류스는 numpy.none 이게 결측치를 뜻해요. 그 다음에 정제할 규칙은 평균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얘는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규칙을 잡는 거지 실제로 얘가 결측치를 처리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 자, 요 IMR 객체한테 fit transfor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값만 뽑아서 줍니다. 그러면 결측치가 이렇게 평균으로 대체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각 열 단위에서 평균 값을 계산해서 넣어준 거예요. 꽤 자동으로 해주는 게 많죠. 기특합니다. 근데 2차원 넘파이 배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DFIMR 얘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한테 조금 전에 그 데이터 주고요. 인덱스는 원본 데이터의 인덱스를 그대로 적용해 주고요. 컬럼수도 원본 데이터의 컬럼 이름들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결측치가 정제된 데이터 프레임을 얻을 수 있죠. 이거 정말 중요한 처리예요. 자, 요게 결측치 정제입니다. 자, 전교시 실습량이 좀 많았으니까 요번 교시는 요것만 하되 시간을 조금 단축할게요. 자, 지금 10시 55분이에요. 15분 할애하겠습니다. 그럼 11시 몇 분이죠? 1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11시 20분까지 휴식하겠습니다. 대신 3교시는 조금 타이트하게 양을 좀 늘려서 할게요. 자, 마지막 단원이에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이상치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할게요. 자, 이상치는 정상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값을 뜻해요. 이상치는 꼭 제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석의 목적이나 종류에 따라 분석가의 적절한 판단이 필요해요. 자, 의도하지 않게 잘못 입력된 경우 이거는 고쳐야겠죠. 근데 의도한 바와 같이 입력되었거나 입력은 잘 됐는데 분석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제거해야 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현상이지만 분석에 포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애당초 의도된 이상값인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다 이상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을 기입하는데 M이랑 F만 기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뚱맞게 W라는 값이 들어갔다. 그럼 이건 이상한 값이죠. 자, 이상치 중에 값이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을 극단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몸무게 변수에 200kg 이상 값이 있다면 존재할 가능성은 있겠죠. 200kg 넘는 사람 있겠지. 근데 조사 대상이 초등학생이었다면 이건 좀 뭔가 좀 의심의 여지가 있죠. 이런 걸 극단치라고 해요. 자, 이상치는요, 먼저 어디까지를 정상 범위로 볼 것인가 분석가가 주관에 따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주관적으로 결정하라고 하면 이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성인의 몸무게가 40에서 150을 벗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라고 판단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극단치, 즉 이상치로 간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 주관대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시각화를 그리는 거예요. 시각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자동으로 데이터 중심에서 벗어난 값을 극단치로 간주하고 극단치를 원으로 표시를 해줘요. 자세한 시각화 방법은 이제 데이터 시각화 단원, 내일부터 진행할 시각화 단원에서 표현하겠지만 일단 오늘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이게 상자 그림이에요. 우리가 4분위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었죠. 3, 4분위수, 2, 4분위수, 1, 4분위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상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가 대부분의 데이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얻어낸 상한값과 하한값 범위를 구해요. 이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가 있다면 얘네들은 좀 이상한 값이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자, 계산 방법은요. 3, 4분위수에서 1, 4분위수를 빼요. 그러면 이 상자의 범위가 나오죠. 이 범위에 1.5를 곱해요. 그래갖고 1, 4분위수에서 이 값을 뺀 게 하한값이고요. 3, 4분위수에서 이 값을 더한 게 상한값이에요. 데이터가 이 범위에 들어있으면은 정상 범위라고 치는 건데 만약에 이 데이터를 벗어났다면 이상치로 치는 거죠. 자, 이상치 정제 절차입니다. 일단은 결측치 정제를 우선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자 그림을 통해서 이상치가 존재하는 변수를 찾습니다. 그렇게 찾아진 값이 있다라고 해도 분석가 주관에 따라서 얘는 이상치다 아니다라고 판정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상치가 발견된 변수에 극단치 경계값을 계산해서 처리한다. 아까 상한값과 하한값이라고 했던 게 극단치 경계값이에요. 자, 이상치를 찾았다면 이상치를 결측치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단원에서 있었던 결측치 경제 방법을 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자, 결측치 정제 처리해야 되니까 아까 썼었던 사이클런의 심플 임퓨터 클래스 가져왔고요. 데이터 다시 한번 로드했습니다. 자, 아까 그 데이터요. 1차적으로 결측치를 정제할게요. 아까 앞에서 봤었던 코드니까 그대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결측치를 없앴어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이 이상한 값인지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눈으로 봐서 판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 극단치 경계값을 찾아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당장 계산할 게 아니라 모든 필드 다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상자 그림이라는 걸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 데이터 시각화에 필요한 매트플롯 LIB라는 패키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셔야 되고요. 얘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패키지예요. 내일 우리 수업의 핵심 주제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객체점 박스 플롯이라고 호출하면 이런 시각화를 그립니다. 여기서 이 동그라미가 이상치 데이터인 거예요. 여기 요 세 개요. 자, 그럼 영어 점수는 이상치가 없으니까 얘는 처리할 필요가 없겠죠. 자, 상자 그림을 통해 검출된 국어, 수학, 과학 점수. 요거 세 개는 상자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상치가 검출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가의 주관에 따른 영어 점수. 분명히 전체적인 범위를 봤을 때는 이상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얘가 판정을 했는데 분명히 이게 시험 점수이기 때문에 100점을 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120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석가가 주관으로 봐서 요 조건이 벗어나는 애들은 지금 이상치 데이터로 봐야 된다라고 분석가가 주관으로 판정을 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다각도로 봐야 돼요. 자, 일단 분석가 주관에 따른 이상치부터 판별하자고요. 점수가 아무리 낮더라도 정상 범위라면 답안지를 밀렸었거나 시험 중 실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낮은 점수로서의 이상치라고 하더라도 얘는 뭐 답안지 밀렸었으면 솔직히 구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정상적인 시험 결과로 간주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했어요. 얘네 두 개는. 근데 영어 점수에서 100점을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치점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상치로 판별을 해야 되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가 반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애였어. 그러면 얘는 의심은 가는 거죠, 일단. 자, 필터로 조건 검색을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록, 행 기반이죠. 영어 컬럼이 100점을 초과하는 행에 대해서 ENG 필드를 찾습니다. 거기 값을 결측치를 넣어줘요. 자,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할 때 개별 값을 바꾸는 방법은 행 우선 접근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행 우선 접근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영어 점수 120점짜리가 일단 이렇게 결측치로 바뀌어요. 이 결측치를 다시 한번 심플 인풋터 사용해서 다시 한번 재처리하는 거예요. 아까 봤었던 코드죠? 여기 주어만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영어 점수 120점 넘는 애 처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단치 경계값을 계산하는 거죠. 자, 아까 수식을 볼게요. 3, 4분위수에서 1, 4분위수를 뺍니다. 이걸 4분위간 범위라고 해요. 기호로는 IQR로 표시해요. 여기다가 이걸 구해요. 여기다가 이제 1.5를 곱한 다음에 3, 4분위수를 더하면은 상한값, 1, 4분위수에서 빼면은 하한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구해놓은 IQR에 1.5를 곱해서 3, 4분위수를 더해주고요. IQR에 1.5를 곱해서 1, 4분위에서 빼요. 그러면 경계값이 떨어지잖아요. 얘보다 크거나 얘보다 작은 걸 찾는 거예요. 자, 아까 데이터 정제해 놓은 거에 이어서 행 우선 국어 점수가 국어 행이 아까 구해놓은 하한치 경계값보다 작은 데이터의 국어 필드를 찾아요. 자, 그럼 수렴 나오죠? 자,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확인한 거예요. 자, 해당 조건의 값을 NaN으로 바꿉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게 바뀌었고요. 표현식을 안 쓰고 쿼리 함수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표현식 쓰는 방법이랑 쿼리 함수가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소개합니다. 자, 쿼리. 국어 점수가 아웃라인 맥스보다 변수 쓸 때는 골뱅이 붙이라고 그랬죠? 네. 아웃라인 맥스보다 큰 경우에 대한 국어 점수를 또 결측치로 바꿉니다. 근데 국어 점수의 상한 극단치는 없었어요. 자, 이렇게 컬럼별로 극단치가 확인된 컬럼별로 상한값과 하한값에 대해서 코드를 다 이렇게 결측치로 바꿔주면 돼요. 일괄 처리합시다. 영어 점수. 자, 영어 점수에 대해서 4분위간 범위 구한 다음에 또 상한값, 하한값 구해서 요 변수를 써서 하한값보다 작거나 상한값보다 큰 거 찾아서 전부 결측치로 바꿔줍니다. 자, 영어 점수에 대해서도 뭐 딱히 바뀐 거 없었고요. 수학 점수도 마찬가지로 가져옵니다. 이렇게요.
필드 이름만 바꿔서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 점수에 대해서도 처리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이상치들이 전부 결측치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결과를 결측치 정제 방법을 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제가 완성이 되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컬럼별로, 즉 앞에 작성했던 코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컬럼 이름들만 바꿔가면서 계속 여러 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 컴퓨터 쪽 전공하는 코드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이제 데이터 처리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필드 이름만 바꿔가면서 여러 번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그 데이터를 다루는 학과들의 코딩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냥 내가 손가락 몇 번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코딩을 좀 배웠다라고 하면 지금 코드가 되게 길잖아요. 여러 번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자, 이거를 나는 좀 프로그래밍 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C는 아웃라인 df의 컬럼스를 가져와요. 그럼 컬럼들 이름이 다 리스트로 뜹니다. 아예 제대로 데이터 로딩부터 다시 해볼게요. 이건 번외편입니다. 자, 일단 필요한 패키지를 가져왔고요. 제 컴퓨터에 좀 설치가 안 돼 있는 패키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사이티넌이 설치가 안 돼 있네요. 사이티넌 그럼 설치할게요. 자, pip install scikit run 설치를 하고요. 자, 설치가 됐어요. 원래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껐다 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안 껐다 켜고 한번 해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에러 메시지는 안 없어졌는데 실행은 됐어요.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자, 이걸 가지고 결측치 정제를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결측치 정제를 이렇게 처리했단 말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 해봅시다. 자, 이름이 redf예요. redf.columns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이걸로 반복을 돌리는 거예요. for cin. 그러면 프린트 C라고 했을 때 컬럼 이름들을 하나하나 출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컬럼별로 진행할 수 있는 반복문이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4분위수를 구해요. Q1은 리DF의 컬럼 이름을 요 변수로 걸어주는 거예요. Q3도 잡아주고요. 자, 이때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중간에 출력해보는 게 중요해요. 프린트 C라는 컬럼 이름을 먼저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Q1, Q3 IQR 값도 구해놓죠. IQR은 Q3에서 Q1 뺀 거. 자, 이렇게 단계별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중간중간 확인을 해야 돼. 반복문 한꺼번에 다 기억하기 힘드니까요. 자, 그럼 이제 상한값을 구합니다. 아웃라인 맥스는 Q3에서 1.5배한 IQR, 아웃라인 B는 이제 Q1에서 1.5배한 IQR을 뺀 거. 자, 그래서 얘도 잘 구해졌는지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자, 필드별로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결측치, 이상치 경계값, 얘네들을 찾는 거죠. REF, DF에서 필드 이름을 지금 반복문에 있는 변수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얘를 mp.nan으로 바꿔라. 최소값에 대해서도 결측치로 바꿔라. 라고 해놓고 최종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반복문으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자, 1번. 반복문 없이 그냥 내가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필요한 컬럼 이름들만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도 아무 지장 없어요. 2번. 반복문 돌리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 약간 반복문을 구성하는 거에 대한 골치가 좀 아플 수는 있지만 노가다는 확실히 줄어들죠. 뭐가 더 좋다 나쁘다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짤 수도 있고 저렇게 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 파이썬 공부하면서 반복문 헷갈리고 어렵던데 그럼 반복문 안 써도 돼. 통계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파이썬 공부하면서 막 코딩 테스트 공부하고 그랬던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적어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공이 아닌 경우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자, 요 코드는 참고용이니까 제가 그 톡방에다가 그냥 살짝 올려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 정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받으신 자료 보시면 그 실습하시고 나면은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 연구과제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인데 1번하고 2번은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만들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요 값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 하셔서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예제고요.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그 전처리하는 문제라서 제가 데이터 파일 주소 걸어놨으니까 요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 로드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처리를 한번 수행을 해보시는 문제입니다. 자, 코드에 대한 프리 파일은 제가 오늘 수업 끝날 때 톡방에다가 다시 한번 올릴 거니까요. 실습 시간 동안 요 그 연구과제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은 요거까지 진행할 겁니다. 내일부터는 데이터 시각화 들어갑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각종 그래프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같은 거 만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남는 시간 동안 실습 및 그 연구과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되시면 12시 20분 이후에 자리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